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선이 붕괴돼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7%포인트 늘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7%포인트 급증한 사례가 별로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7%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 정도를 조사하면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네. 아래 위로 하면 6.2%포인트인데 그보다도 더 넓게 변화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타격을 받았던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한 임기 후반기에도 코로나19에 대한 호평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냈잖아요. 예. 그런 만큼 견고한 지지율이었는데 7%포인트가 한 주일 만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가중된 악재, 가중된 추가된 부정적 여론이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 지금 40% 지지선이 붕괴됐어요. 네. 근데 보통 이 40%를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 기준 척도로 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의미 부여도 가능한데 사실상 심리적 저지선이에요. 예. 왜냐하면 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이 표가 예. 41.08%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39%라고 하는 한국 갤럽 자체 조사의 결과는 취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득표율보다도 더 내려갔다. 일종의 심리적 저지선이 타격을 받았다, 붕괴됐다. 또 한편으로는 핵심 지지층이 이반하는 현상.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견고하게 떠받쳐주고 있는 지지층이거든요. 호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40대가 있고 또 이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거든요. 예. 이들마저도 흔들렸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적 정책적 이슈는 지지층들이 결집을 합니다. 이념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경제적 이슈거든요. 예. 40대도 집 좀 삽시다. 예. 화이트 칼라도 돈 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 살 거예요. 좋은 곳에. 근데 이제 호남의 경우에는 아직도 견고한데 부동산 이슈가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층에는 이 핵심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타격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뭐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긍정평가는 일단 30대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도 서울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권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예.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락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해서 내려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는 서울입니다. 예. 서울이 가장 규제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라고 하는 반발 여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네. 30대의 경우에는 잠시 회복이 됐습니다. 잠시 회복이 됐던 시점이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정이 됐던 예정됐을 시점이었거든요. 때, 네. 기대감을 가집니다. 아 그러면 나도 이제 집을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공급 확대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어요. 예. 이견이 생긴 거죠.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이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신뢰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네. 2028년까지 확대 방안이니까 예. 그때까지 내가 집 사지 않고 기다리란 말이냐.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공급은 되겠지만 이런 이제 불신이 확대되면서 30대가 회복되던 것이 다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정주부층입니다. 네. 이제 재산세가 우리 7월과 또 9월에 내야 되고 또 내년에는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가계 비용을 주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가정주부층 입장에서는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가? 세금 문제가 되면서 예. 또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대된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여론 악화를 이제 또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부동산 문제가 딱 걸려 있는데 부동산 문제 여당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도 했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론조사는 그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실제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인가요? 정책적 효과는 이제 기다리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론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주 예민합니다. 또 민감합니다. 왜? 내가 내 살 집인 동시에 땅, 부동산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거든요. 예. 조금 예. 이제 주식적으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성과로 당장 평가하기보다는 예. 신뢰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기대감으로. 근데 이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 월세 이 매물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걱정. 또 한편으로는 2+2니까 4년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것 자체가 다 보완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후속 대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만족이나 기대를 줄 만큼 이 나오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우리 긍정적이보다는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정부에서 또 인사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죠. 청와대 예. 이제 수석 보좌진도 예.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인식이 중요한데 행동 심리학 쪽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다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부정적인 걸 더 보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예. 이 조지 레이코프 미국의 이제 유명한 언어학자가 한 이야기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예. 오히려 더 논란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 겁니까? 부동산은 결국은 이 이해관계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금 걸려 있는 것이죠. 예. 뭐 가구주도, 세대주도 있겠지만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핵심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부동산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를 건절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집을 얻는데 집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겠다. 이게 예. 핵심이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의 이 작용들을 또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중도층도 지금 상당히 이탈하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영향받고 있거든요. 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2년도 임기가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개혁 과제입니다. 예. 네. 검찰 개혁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냐. 그래도 꼬여 있는 북한과의 관계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냐.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에만 계속 매여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만 매여 있는 것보다는 여러 정책으로 좀 이렇게 집중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일단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9%가 나오면 네. 40%율이 붕괴가 했습니다. 그러면 레임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어땠습니까?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이야기는 좀 섣부르다. 레임덕이라는 건 적어도 우리가 지지율 수치로만 놓고 보면 25% 미만으로 내려갈 때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운영이 마비되는 상태거든요. 예. 사실상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태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여당의 이 국회 의석수도 더 많죠. 다수당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지지 기반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오긴 했지만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맘때 예. 한 20%대의 지지율이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30% 초반 정도의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하지만 이제 부정평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얼마만큼이나 중도층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책이 나오는지가 참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통합당은 요즘 표정 관리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도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근데 통합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반사 효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크게는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면 예. 그것은 분명히 내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요즘에는 좀 헛발질 또는 뭐 막말,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른바 일각에서는 가만히 전략, 예. 가만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런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만히 전략처럼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이른바 쌍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뭐 윤희숙 의원의 발언, 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결집되는 미래통합당의 지지. 예.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사작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나 또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혼선, 또 최근에 이제 이 독주하고 있는 여당에서 좀 협의가 없다 보니까 예.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도층도 그렇고 또 부동산 정책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서울에서는 야당과 좀 협의를 하세요. 또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 인물 간의 충돌이 아니라 본연의 검찰 개혁의 목적에 맞는 그런 계획을 보여줬으면 하고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일종의 여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은 예. 최근에 조사 보면 그냥 미래통합당만 놓고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여당과 비교를 했을 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을 좀 더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서 중도층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그때는 이 여당과 비교됐을 때 여당에 대한 반발로 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정책도 그렇죠. 정강 정책을 지금 내놓기는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중도층으로 또 젊은 세대 쪽으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책의 맛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일종의 정책의 맛의 효과를 좀 보겠다. 이제 중도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 쪽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 여당의 정책과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판단과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죠. 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차적인 이 여론의 평가는 내년 서울시장에서 부동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후보를 또 그때까지 얼마나 빨리 미래통합당이 변화할 수 있느냐,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론은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또 선거-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렇죠. 계속 선거는 또 지켜봐야죠. 미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선거는 이 정치인 생물보다 더 중요하니까 어떤 전략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